예, 오늘은 민주화운동 관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화운동과 도덕성에 관한 의문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기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가워요.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최근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을 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사람들은 뭐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소위 언필칭, 소위 그 민주화 세력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주 실세들입니다. 그 이 민주화 운동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의원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내로남불이라고 보다도 자기네들이 말이지 온갖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전세금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 하는데 자기네들은 실제로는 올려놓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운동권의 타락상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저는 뭐 좀 짚었으면 하는 건 이분들이 운동권을 얼마나 했나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나요? 근데 뭐 나는 그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별로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맨날 민주화 운동 팔아먹는 민주팔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제대로 민주화 투쟁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세대적으로도 이 586이라는 사람들은 나이상으로도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우선 징역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겁나는 거야. 진짜. 그런데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고문이 없었어. 또 징역도 또 오래 안 살았어. 또 교도소 가도 또 완전히 그냥 엄청난 왕노릇 대접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지금 뭐 노영민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87년 이전에 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고생해 가면서 고통 겪어가면서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좀 보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안기부에 20일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몇 학번이에요? 제가 84학번이고 97년도에 안기부에 있었어요. 근데 안기부에서 제일 걱정한 건 징역은 몇 년을 살아도 상관없는데 그럼 고문 받는 게 너무 겁났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운동을 좀 그래도 한 사람들은 고문받고 맞고 뭐 이런데 모든 신경이 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의 최근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만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혁명 얘기하고 사회 변혁을 얘기하고 인류의 평화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집 사는 얘기하고 애들 사는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흥미있는 얘기라서. 흥민이 그 중요한 말인데요. 나는 이인영이나 나 이인영이래 노영민 뭐 등등 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태폐적인 이 도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기적인.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왜 저렇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거야. 이미 문화가 돼버렸어. 생활 양식이 돼버린 거야. 조국이 사건 있잖아요. 조국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야 입학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뭐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조국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느냐.
그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국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박주민이니 김상존이 야 나는 진짜 저렇게나 돈을 숭상한다면은 저는 운동권 했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김상조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또 뭐 저 전세 보전금을 뭐 8억에서부터 1억 2천을 올려서 9억 7천 올렸다는 거 아니야. 돈이 자기 예금된 돈이 14억이나 있는데 14억. 그럼 1억 2천을 올렸으면 실제로 이익은 얼마냐 하면 한 달에 한 이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돈이 근 20억 이상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돈 30만 원 더 챙기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위선적인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게요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가 돼본 거야. 선생님 그게 거기서 얘기를 더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운동권을 그만두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2005년에 제가 5년 6년도에 한미 FTA 정책 팀장이었어요. 그 정책 팀장으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한미 관계 그리고 뭐 농민의 삶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한미 FTA 정책 그 본부 하는 그 옆에서는 야 너 오늘 아파트 누구 얼마 샀어? 그다음에 너 아들 어디 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들이 운동권 교수들이.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다 그 뭐냐면 문재인 캠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무슨 뭐 혁명이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근데 지금 선생님 좀 외람되지만 선생님 같은 분 뵈면 맨날 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명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정치혁명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선생님 같은 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운동권에서. 그래, 사라졌어. 근데 그럼 나 조금 더 보태면 예. 이 시점에서 선생님 소개를 좀 저를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그렇잖아도 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소개가 아니고 우리 민 소장이야말로 말하자면 이 친북 성향의 운동권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어 한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지 왜 그러냐면 범민련 있잖아요. 범민련이 여러 이 친북 단체들 중에 한총련이라든지 뭐 전대협 중에 가장 친북적인 단체가 범민련이었거든. 근데 그 범민련 사무처장을 했으니까. 근데 왜 그 범민련 말하면 주사파의 핵심 그게 했고 또 왜 거기에서 그만뒀는지 굉장히 나도 궁금해요. 거기가 이제 이게 뭐 지면이 올지 모르겠는데요. 뭐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하면 저는 84학번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83학번이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대학 분위기가 약간 국뽕이었어요. 민족주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국사학과로 재입학을 했고 87년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월 항쟁 때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뭐 이를테면 뭐 저기죠. 뭐 그 다음에 근데 85년, 86년도가 되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주사파로 통일돼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두 부류로 갈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는 그냥 사회 활동을 그냥 하는 거고요. 사회 참여를 한 거고. 저는 이제 주사파 활동을 계속할 마음이었고 95년부터 2005년까지 범민련 사무처장을 한 10년 했고 그 다음에 징역을 한 4년 살았죠. 그 다음에 한 번에 4년. 예, 두 번. 그러니까 총 3번을 살았는데요. 한 4년, 2년 3번에 걸쳐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민련이 중요한 거는 이제 주사파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에 의해서 지하당을 구축하는 이 형태의 주사파가 있고 이 주사파가 이제 1순위 주사파죠. 김영환이니 뭐 조혁이니 이런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연계돼서 하나의 조직을 부린 거니까 그러니까 친북형 조국 통일운동에 있으니까 두 번째 유형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죠.
제가 주사파가 된 거는 사실은 6월 항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7년, 86년 이때는 학생운동이 무진장 과격했거든요. 그래서 뭐 군사 분신. 파쇼타도 하고 막 분신하고 막 이랬는데 한민전, 그러니까 북한의 방송이 했던 거는 구호를 순화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자 이런 주장을 한 3년간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공감을 했어. 그래서 그거에 공감을 하면서 주사파가 됐는데 주사파가 되면서도 약간 삐딱한 주사파죠. 그러니까 뭐는 인정하지 않았냐면 북한 주체 사상 중에서 수령론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연중에 북한 역사 정통론 그건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뭐 항일부장 투쟁 이런 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전략 전술과 관련해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조국 통일 운동에 받아들였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 되면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약한 고리가 뭐였냐면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이 주사파의 핵심 주장은 한국 사회가 봉건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봉건 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9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뭐 뭘 하긴 하는데 내가 학생들이나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보면 한국 사회가 뭐 봉건 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쭉 그렇게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사파들은 실제로 북한과 접촉을 하면 오히려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도 북한에 가서 북한 사회를 보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2000년에서 2002년 정도 북한하고 이렇게 한 200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해서 뭐 북한의 어떤 조국 통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중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전화를 하면서 북한이 내가 알던 북한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게 전화라가 저렇게 작동해서는 뭐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컸던 거는 2005년도에 있었던 그 한미 FTA 싸움인데요. 한미 FTA 싸움 할 때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그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전자회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뭐 이런 세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2005년도에 한미 FTA 싸움의 핵심은 농민이었거든요. 농민이 올라와서 한 2만 명이 올라와서 거리 싸움을 하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투쟁을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전혀 뭐 농민들의 주장이 도시 셀러리맨들한테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서 2005년 6년도에 뭐 많이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NL 주사파 운동을 바꾸자라는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책도 좀 여러 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CR도 안 먹혔죠. 안 먹히면서 저는 이제 약간 고립돼 있고요. 결정타는 역시 뭐 연평도 사건. 저희는 이제 칼 858이랄지 뭐 천안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허위다, 가짜다, 음모다 이렇게 몰아가는 전통이 있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식 체계 안에 들어오질 않는데 연평도 사건은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포탄을 그냥 쏴버리는 거니까 연평도 사건하고 그 다음에 3대 세습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돌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는 조국 사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조국 때 조국 때 제가 지금도 그런데 조국 사태가 났는데 제 후배들이 주사파 후배들이 조국을 옹호하는 뭐 서초동 집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뭘 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조국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아까 박주민이나 김상조 같은 분들도 운동을 했다고 보기 선생님 뭐 저도 뭐 이런 견지에서 보면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서 막 저러는 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았죠. 그래서 주사파 그런데 아니 그렇고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그 우리 저 민경욱 소장은 이 본래 서울 의과대학에 들어갔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 가지고 좀 세상을 좀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저 의사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사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 그런 거죠. 그건 좀 과도한 얘기인데 대충 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대를 간 이유는 그러니까 당시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법대 의대 가듯이 그냥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사과나 철학과나 뭐 이런 거 생각한 거는 그때 이제 프랑스 실존주의, 독일 관념론 이런 게 대유행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입생 환영회를 주도하는 선배들이 대부분 문과 선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운동권하고 맞았죠. 나는 그런데 그게 우리 민 소장 그게 인생에서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게 아이고. 아니야. 무슨 뭐 젊은 사람이요 먹고 살 것 걱정해가지고 법대 의대 가면 되겠어.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서울대학 가서 강연을 한번 했어. 강연했는데 그때는 여러 과가 왔기 때문에 뭐 법대가 왔는지 어디가 왔는지 모르고 그냥 이런 말을 했어. 젊은이들이 말이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해가지고 어디나 법대나 가면 그 젊은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나고 나서 비가 왔어. 우산을 쓰고 나오는데 보니까 법대 의대생도 많았어. 그런데 그 방금 그 우리 민 소장의 그러한 선택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요 좀 한번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선생님이나 뭐 저나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박주민, 김상조 의원들은 운동도 제대로 안 한 것들이 그럼. 오히려 이상하게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이건 옛날에 친일파들이 자기 독립운동을 했던 거랑 비슷한.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시 공부를 하는 거는 운동권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 만약에 그건 뭐냐면 저기 탈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탈퇴. 우리의 운동권 한 사람들은 고시 공부를 딱 예외적으로 뭐 너무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영래 한 사람이야. 왜냐면 조영래는 운동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좀 지위가 특별한 사람이었어. 왜냐면 서울대학교 전체 1등을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야. 수석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한들 어디 가서 일한들 상관없지 않아. 조영래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변호사를 하려고 뭐 하여튼 이 말은 줄이면은 하여튼 이 젊은이들이 정말 사회의식이 없이 정치의식이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디나 법대나 가는 거 이런 거는 그 개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그 70년대에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저 박원순이면 하더라도 어쩌다가 그냥 재적이 한번 돼본 거야. 그때 왜냐면 이제 학교 재적은 학생운동이라는 게 뭐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변호사로서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다가 참여연대 만들었다는 게 80한 6, 7년도 되거든. 아니 86, 7년도가 아니라 96, 7년도예요.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넘어가시죠. 예. 아니 90년대 초반에 경실련이 만들어졌고 경실련이 만들어졌고 참여연대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92, 3년도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지. 내가 그것도 박원순을 잘 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한 선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난 저런 행태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셨는데. 그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되도록이면 민주화운동 제대로 안 한 사람이다 이 말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70한 그 4년도나 7, 8년 7, 8년 나이 거고 좀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데모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서 데모해가지고 구속까지 된 거 이거는 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왜? 뭐 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데모하는 사람도 많고 선후배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뭐 데모하기가 쉽지. 예, 예. 근데 경희대학에서 그 강삼자하고 우리가 데모했거든. 예, 예. 저 예. 민주화 투쟁했거든. 그러나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되도록이면 그 뒤에 안 한 거를 가지고 내가 뭐 그때 잠깐 했지 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이 말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민주화운동 저거 다 한 것처럼 예, 예. 설쳐 쌓고 예, 예. 특히 이 사람들 보고 자꾸 보면 인권 변호사다. 예, 예. 민주화 운동가다. 인권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 인권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은 1987년 이전에 말하면 시국 사건 있잖아요. 예, 예. 노동 사건 이런 거를 했어야 인권 변호사 소리를 듣지. 예, 예.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다음에 예. 그 노동 사건, 시국 사건 그거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문재인 씨는 87년 이전에는 그야말로 변호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1987년을 굉장히 중시하시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약간 맞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그때는 우리가 징역이 겁나는 게 아니라 예, 예, 두드려 맞는 게 겁나는 거거든. 예, 예, 예. 그 다르지. 예,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586 하는 사람들은 예, 예, 예. 586이라는 게 뭐야? 예, 예. 50대라는 말이야. 예, 예,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1985년도 이후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지. 예, 즉 예, 예. 87년 이후에 학생운동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죠. 예, 예. 그게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쭉 하다가 넬슨 만델라처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적자들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지. 예, 민주화 운동의 반계에 있던 사람들이 잡은 거죠. 예. 예, 근데 그 그렇게 부분은 보면, 예, 예. 내가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예. 뭐 나는 속속들이 알지 않아요. 예, 예. 근데 내가 그거는 솔직히 안 합니다. 예, 예. 왜 안 하느냐 하면 꼭 나처럼 민주화운동을 오래 열심히 한 사람만 그럼 민주화운동 했냐? 예, 예. 내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은 되도록 안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된 건데 85년 6년도에 막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을 계속했다면 그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민혁당이나 산호맹이나 이런 것처럼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무언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산호맹, 민혁당처럼 심각한 사태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반계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은 또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하지. 안 하면서 이제 쭉 가다가 제가 주목하는 건 2005년, 6년, 7년, 8년 이때인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확연히 습성이 달라요. 그 문화가 달라요. 선생님 뵙고 주대한 선생님 이렇게 뵙고 운동을 했던 애들 뵈면 지금도 막 운동 얘기를 해요. 그래. 만나면 대화가 운동이야. 그리고 당신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은 참 빈곤하게 사시죠. 가진 거 없고 그리고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하겠다. 뭐 그런데 이렇게 반계에 있다가 운동을 한 분들을 이렇게 뵈면 대화가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어떤 그 공간에서 그런 거지. 실제 만나면 화제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래 예, 그거를 내가 한 번 더 조국이 예. 사태를 말하겠는데 조국이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민주화 운동도 하고 특히 사회주의 지향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예, 예. 예를 들자면 나는 산호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저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이야. 제가요 84학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국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워낙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지나가면 그냥 저 사람이 조국이다 하거든요. 그분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아니지. 네. 그냥 그 말 하려는 거야. 그래서 저끼리 앉으면 내가 그 조국이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 다 알지. 예. 뭐 교수, 변호사들. 그 앉으면 뭐 하냐? 맨 진짜
돈 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사모펀드가 뭐 유행이라면서 거기 하면 뭐 세금을 안 낸다면서 뭐 집은 뭐 강남이 좋으냐 어디가 좋으냐 집값은 얼마나 오르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냐? 그것이 강남 좌파야. 겉으로 말할 때는 굉장한 사회주의 지향인 것처럼 어떻게 조국이가 사회주의를 할 수가 있겠어? 재산이 56억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 이기적 자본주의자지. 이기적 자본주의자. 그러니까 무엇을 또 반영하냐면, 저는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감옥을 불사하고 한번 싸워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연대 사태 때 주동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연대 사태 때 그 연대 사태가 일어나기 한 보름 한 달 한 1학기 내내 한 학기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러다가 내가 감옥 갈 수 있지 또는 내 어린 후배들이 뭐 죽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싸우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권의 반개에 있던 사람이 사회주의적 신념만 이렇게 생각만 공상만 이렇게 부풀려 있으면 걔네들은 그거를 권력에서 그냥 실행해 버린다고.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사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최저임금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는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고 그거를 옛날에 청년 시절에 갖고 있던 생각만으로 그냥 강행하는 두글두글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박주민 같은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주 묘한 말인데 실제로 저거는 보르주아지예요. 사는 것이 생활 수준도 보르주아지 돈이 몇십억씩 있으니까 이른바 그 다음에 또 생각도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캄프라치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사회주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러면은 자기네들의 그 보르주아성이 굉장히 은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남 좌파가 나쁜 거예요. 강남 좌파가 그 강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돈도 많은 것도 돈도 많은 거지만 되도록이면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좀 가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좌파 행세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을 은폐시키는 거야. 조국이도 조국이가 예를 드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앉으면은 어떻게 하면 돈 더 버느냐, 집 어디다가 사야 집값 더 오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는데 겉으로는 뭐냐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대고 노동자를 위해야 된다, 농민을 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 떠드는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정권의 속성입니다. 이 정권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근데 그 문화가 이중성 있잖아요. 이중성이 문화가 돼가지고 몰라요. 자기네들이 나쁘다는 걸 부도덕하게 되었음을 인식을 나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운동 경력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당신들이 했던 운동 경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느끼는 건 학생들하고 우리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87년 6월 항쟁 이후의 운동사가 매우 엄혹했다고 착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안개부에 들어가서 고문 받을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주관적 착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관적 착각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 스토리가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영화들 보면은 87년을 다룬 영화, 87년 이후에 무슨 검찰이나 공작 정치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 없었거든요. 87년 6월 항쟁 현장에서만 그렇고 나머지에는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취조 과정에서 맞고 고문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건 말도만 하지. 세상에 그건 너무너무 축복인데 그런 것이 87년 6월 항쟁에는 사라졌어요. 6월 항쟁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스토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스토리는 나는 그래서 그 점도 내가 좀 겸손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두드리 맞은 게 겁났는데 요즘은요 잠깐 며칠 동안 구속되어 있는 것도 옛날에 우리가 두드리 맞았을 때의 그 고통을 느끼는 거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 운동권 계속 민주화 운동 파는 사람들 여기 국회의원들 중에 뭐 대부분 많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다 알잖아. 한때 민주화 운동 했지 그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하고 완전히 했죠. 예. 담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 그래.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기표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와 또 저도 또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감옥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감옥도 나는 뭐 솔직히 나 개인은 또 교도소 생활을 굉장히 즐긴 사람입니다. 예. 그 교도관들이 장생은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 내가 안 좋으면 그래 내줄 거야. 날 내줄 거냐 이거야. 나는 굉장히 교도소 생활을 내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 있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도 잘 안 하려 그래. 난 또 징역도 오래 살았고 뭐 나이도 묻고 이래저래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겠지. 그럼 뭐 교도소 생활 별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진짜 정말 뭐 이영희 선생 뭐 부모님 어머니 돌아갔을 때 뭐 내 보내줬니 안 내보내줬니 그 기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책에다가 많이 써놨더라고. 옛날에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무슨 기후 그런 거 꿈도 못 꿨지. 아예 징역 사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또 뭐 먹는 거며 잠자는 우리는 다 옛날에 교도소에 있을 때는 가마에 떼기 있잖아요. 겨울 되면 가마에 떼기다 깔고 잤거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그게 또 고통스러운 거야. 민주화 운동 감옥 저는 이제 87년에 한 번, 97년에 한 번, 2003년에 한 번 총 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것도 얘기할 게 있는데 하나는 감옥을 산 그 총 연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혁당 관련자들, 산업행 관련자들이 90년대 초반에 들어가서 99년, 2000년도에 대거 사면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안수 중에서 386 레벨의 공안수는 7년, 8년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안수가 그러니까 옛날의 공안수하고 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그 기본 생활 환경인데 제가 97년에 들어갔을 때 매우 추웠거든요. 2003년에 되면 온돌이 다 깔려 버렸어요.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고 그다음에 공안수는 뭐 특별 대접을 받았죠.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뭐 밖으로 나간다는 것 이외에는 아주 처우가 좋았던 경험이 나고 세 번째는 감옥과 관련해서 또 기억해야 될 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저도 이제 87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83, 84, 85, 86, 87 요 정도까지는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행유예 정도면 군대를 안 갔어요. 그게 엄청난 특혜죠. 그러니까 이인영이니 뭐 이런 대부분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해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저희 아들이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과장돼 있습니다. 마치 무슨 감옥 들어가면 뭐 두들겨 맞고 뭐 무슨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감옥에서 별짓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뭐 저는 수사, 안기부 수사, 검찰 어떤 조석, 그다음에 수용 생활이 매우 민주화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민주화 운동이 엄혹함 이런 것들을 과장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너무 확산돼 있어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되니까 어린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렇고요. 요 최근에 뭐 민주화 운동 뭐 유공자 예우법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를 그거는 두 번째 주제로 그래. 하시면 그래. 중요한 주제니까. 네.